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독일에서 꽃피운 새로운 예술운동 유겐트 슈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겐트 슈틸은 젊은 스타일이라는 뜻으로 아르누보의 독일 버전입니다. 그 명칭은 1896년 독일 뮌헨에서 창간한 유겐트라는 예술 잡지의 명칭에서 유래했습니다. 독일은 유겐트 슈틸을 시작으로 디자인사의 길이 남을 그 유명한 바우하우스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시작에 해당하는 뮌헨의 아르누보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유겐트 슈틸이 등장한 19세기 말 독일 제국은 황제이자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빌헬름 2세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유럽은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 중이었고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제국주의와 왕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급속한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던 시기로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사조가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국가와 황제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었고 예술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사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새로운 시대를 직감한 예술가들은 이에 반대하며 예술의 자유와 창조적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하게도 예술이 국가의 도구나 정치적 선전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황제 빌헬름 2세는 예술에 대해서 강력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선호하는 전통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예술을 장려했습니다. 특히 그는 독일의 뒤늦은 제국주의적 세계정책을 시작한 권력자였기 때문에 예술을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이른바 올바른 예술의 범주를 설정하고 그 기준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독일 정부가 제시한 올바른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로 역사주의입니다. 그들은 예술이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재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전통적인 미술 양식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영웅, 전투, 위대한 왕들의 승리를 묘사하는 대형 회화나 조각들을 선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를 이상화하고 제국의 전통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컸던 것이죠. 두 번째는 국가주의와 군사적 주제입니다. 독일 제국의 힘을 과시하고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하는 도구로서의 예술은 군사적인 주제와 관련된 작품들이 장려되었고, 독일군의 승리와 제국의 영광을 묘사하는 작품들이 대거 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수적인 미적 기준입니다. 즉 전위적이거나 실험적인 예술 형식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및 유겐트 슈틸과 같은 새로운 예술 운동들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았고, 혼란스럽고 규율 없는 예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술이 명확하고 현실적인 묘사를 해야 하며 전통적인 미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예술 아카데미와 전시회 통제입니다. 그들은 국립예술 아카데미와 주요 전시회를 통해서 예술계를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전통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작품들을 공공전시회에서 배제되도록 했으니 새로운 미술 운동에 속한 예술가들은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정예술가들에 대한 후원입니다. 빌헬름 2세는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 작가들을 선호하면서 그러한 작가들을 궁정예술가로 두고 그들에게만 지원을 했던 겁니다. 예컨대 안톤 폰 베르너 같은 화가는 황제의 취향에 맞춰 역사적 사건을 화려하게 묘사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빌헬름 2세는 독일의 보수적 예술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한 반면 그의 왜곡되고 일방적인 예술 정책에 반대하는 예술가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활동한 예술가들과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겐트 슈틸은 독일 전역에서 다양한 예술가 그룹을 통해서 발전했는데
그 중에서도 1892년 보수적인 미넨 예술 아카데미에 대한 반발로 설립된 미넨 분리파는 그 시작이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넨이었는가? 19세기 말 미넨이 독일의 예술적 중심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넨은 바이에른 왕국의 수도로서 19세기 동안 왕가의 후원에 힘입어 예술과 문화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예술을 사랑한 루트비 1세와 그의 후계자들은 미넨을 유럽의 문화 수도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루트비 1세는 고전주의 건축을 선호해서 여러 문화 프로젝트를 후원했는데 그의 지지 덕분에 미넨은 고전 미술과 건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루트비 2세는 오페라, 연극, 건축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통해 결과적으로 미넨의 예술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1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루트비 2세는 애초부터 정사를 돌보지 않고 예술에만 심취해 있었다고 하는데 1880년대부터는 아예 은둔 생활을 하면서 건축에만 광적으로 몰입합니다. 그러면서 실용적인 용도는 없는 호화로운 성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짓도록 하는데 노이 슈반슈타인 성, 린도호프 궁전, 헤렌 킴제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열렬한 팬이자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련의 프로젝트와 후원을 위해 막대한 차입을 하면서 왕실의 재정을 피폐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미친 짓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결국 당시 궁정의 의료진들이 그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면서 1886년 6월 8일 구금되어서 사실상 폐위되었다가 그로부터 5일 뒤 자살로 위장된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오늘날 바이에른의 유명한 관광 명소에는 그의 건축과 예술적 유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바이에른 왕가의 지원 덕분에 미넨은 독일 내에서 예술가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되었고 예술계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설립된 미넨 미술 아카데미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예술가들을 끌어모았고 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이 아카데미는 전통적인 교육을 중시하면서도 일정 정도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적 실험과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했습니다. 이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되었고 자유로운 집단을 형성하게 하면서 미넨 분리파와 같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미넨은 독일 남부에 위치해서 유럽의 중심부에 가깝습니다. 이는 국경이 인접한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들과 국제적인 예술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 베를린이나 비엔나보다 더 다양한 예술적 양식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미넨은 출판과 미디어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1896년 게오르그 히르츠가 창간한 예술 잡지 유겐트를 통해서 유겐트 슈틸이라는 새로운 양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술 비평은 물론 풍자 잡지 등 다양한 장르의 출판물이 발행되면서 미넨은 예술적 아이디어가 교류되고 담론을 이끌어내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미넨에서 그렇다면 왜 분리파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독일 제국에 빌헬름 2세가 있었다면 바이에른에는 섭정 루이폴트라는 빌런이 있었습니다. 루이폴트는 앞서 말한 루트비 2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자 그를 대신한 섭정이었는데 루트비 2세의 의문의 죽음에 관여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1886년부터 1912년까지 바이에른 왕국을 통치한 그의 예술 정책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분리파 예술가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루이폴트는 빌헬름 2세와 마찬가지로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 예술 정책의 경향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예술 운동을 사실상 억압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미넨 예술 아카데미에서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고수하며
새로운 예술 흐름에 대한 변화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주로 전통적인 회화와 조각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을 후원했고, 그의 후원을 받는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전시회에 참여하게 했으니 예술계에서 그들의 영향력만 지속적으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계기가 생깁니다. 우리 채널에서 영국의 크리스탈 팰리스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은 유리로 된 대형 행사장이 뮌헨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글라스 팔라스트 유리 궁전입니다. 이곳은 당시 뮌헨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장이었으며, 이곳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은 당시 예술가들에게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이 폴트와 기득권 예술가들은 보수적 기준에 부합하는 작품들만 전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작품들은 전시회에서 배제했던 겁니다. 이런 만행은 1888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1892년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던 젊은 예술가들이 뮌헨 예술 아카데미와 글라스 팔라스트 전시 체제에 비판하면서 뮌헨 분리파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루이 폴트의 예술 정책과 보수적인 예술계의 권력 구조에 반대하면서 자신들만의 전시회를 열거나 미국 등 다른 국제박람회에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독일 전역의 다른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어서 비엔나나 베를린 같은 지역에서 분리파 운동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요 예술가로는 프란츠 폰 슈트크, 페르디난트 호들러, 그리고 막스 리버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프란츠 폰 슈트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그는 뮌헨 분리파의 창립 멤버이면서도 보수적인 예술가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고전적 소재를 주로 다룬 그의 예술적 스타일과 미학적 보수성 때문입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죄는 신화적 상징과 에로틱한 이미지가 결합된 상징주의 작품으로 당시로서는 혁신적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신화라는 고전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동시대 예술가들이 새로운 색채와 형태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전통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슈트크는 자신의 작품에서 여전히 고전적인 형식과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뮌헨 예술 아카데미에서 교수로 활동했고, 그의 제자 중에는 파울 클레, 바실리 칸딘스키 같은 전위적인 예술가들도 있었지만, 슈트크는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기법을 중시하는 교육을 했고, 젊은 예술가들에게 혁신적인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초적인 드로잉과 고전적인 기법을 익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리파 내에서도 급진적인 예술가들과는 거리를 두면서 기존의 아카데미나 살롱과는 충돌하지 않는 좀 절충적인, 또 어떻게 보면 애매한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불명예일지는 모르나 슈트크는 히틀러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좋아한 화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14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뮌헨 분리파는 물론 유럽 예술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은 사회, 정치, 경제 면에서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예술가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먼저 예술계는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변화를 맞습니다. 1차 대전 후 유럽의 예술계는 표현주의, 다다이즘, 신중물주의 등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태도를 넘어서 기존의 가치나 질서 자체를 철저히 부정하고 야유하기까지 하는 훨씬 더 급진적인 사조들이 등장합니다. 즉 1차 대전 전까지는 낭만주의나 자연주의적 표현에 대한 논쟁들이 전부였다면, 악몽 같은 전쟁을 겪은 뒤에는 과거의 낭만과 이른바 아름다웠던 시절, 벨 에포크 따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고통을 강렬하게 반영하는 급진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변모했던 겁니다. 이런 변화 역시 바로 뮌헨에서 일어났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전쟁 이전의 미넨 분리파와 같은 운동들은 한낱 한가한 노름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또 패전국인 독일 사회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고 정부나 귀족 계급들의 후원은 기대할 수도 없었으며 예술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줄면서 예술가들은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후에 등장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국내의 정치적인 혼란은 물론 외교적으로도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는 보수적인 정치 세력의 등장을 불러왔고 그들은 전쟁 이후 사회를 비판하던 예술가들을 억압하고 검열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근대 이전 왕권 국가에서 토지와 같은 기초자산은 모두 왕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왕에게 그 기초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세금을 내고 노무를 제공하거나 군역 등의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무너뜨린 이후 근대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그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의무 등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영토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가 일정한 몫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건 국가라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착취 구조이기는 합니다만 근대 국가의 경우 이를 운영하는 정부라는 조직은 왕권 시대와 달리 국민들의 세금과 의무에 기초해서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이는 근대 국가 체제에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정부가 무능해서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더 나아가 그 권익을 침해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을 넘어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과거 김대중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면서 소위 입틀막이나 하는 정부는 하루빨리 파면해야 합니다. 격변의 시기, 보수적인 국가와 전통에 얽매인 기존의 보수적인 예술계에 반발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자 했던 미넨 분리파는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고통에 직면하면서 단명하게 됐지만 그들이 제기한 예술의 독립성과 창작에 대한 자유로운 요구는 후대 예술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들의 자율성과 전통에 대한 도전은 독일 모더니즘과 같은 이후의 예술운동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